네, 여러분의 한 주 미국 증시 전략을 책임질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인사이트 보기 전에 그 주말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인텔이 막 10% 폭등하고, 뭐 샌디스크도 뭐 크게 급등하고, 또 일부 기술주 급등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잠시 짚고 갈까요? 네, 그 잠시 후에 또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온 것이 주식시장에 좀 호재 인식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S&P 500이요,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은 약간 모자랐지만 러셀 2000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본 지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상 최고가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S&P 500은 연초 대비 벌써 1.7%, 그리고 다우지수 3%가 올라갔고요. 러셀 2000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거의 뭐 6%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주시장에서의 어떤 그 고공행진을 지금 선도하는 것은 한두 종목의 작은 것들이 아니라 좀 큰 것들, 많은 주식들의 다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네, 지금 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보다는 늘 말씀드리면 먼저 하는 것이 좀 먼저 시작하고, 네. 딴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고 좀 어렸을 때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돈을 버는 뭐 가장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 중심엔 고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미국 12월 고용 5만 명 증가 수치 보였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실업률도 같이 좀 줄어서 엇갈릴 흐름을 보였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맞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그 경제가 너무 뜨거워도 걱정이죠. 특히 너무 뜨거우면 이게 과열이다 해서 금리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올려야 되냐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경제가 너무 차가워지면 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또 우리가 뭐라도 뜨뜻미지근한 안전된 이런 것들이죠.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시간을 모아서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완전히 반영된 그런 고용 보고서는 한마디로 골디락스 고용 보고서라는 얘기. 적당했군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죠. 안정되는 그런 흐름. 다시 말해 과열도 아니고 냉각도 아니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고용 숫자는 약간 줄었지만 실업률은 또 예상보다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보면 예상치 7만 명을 하회하는 5만 명의 숫자가 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만 명 마이너스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도 나름 보면 깜짝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예상치가 4.5%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흔히 해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5%입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상당히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툭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실업 시간당 평균임금도 3.8%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예상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특히 실업률 자체가 그 시간당 임금 자체가 물가 상승률보다 그 실제로 높지 않고 낮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월급 올라가면 뭐 합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실질 소득이 실업률보다 좀 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소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 물가보다 높은 소득 증가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고용 환경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용 환경 자체도 물론 신규 일자리를 새로 뽑는 사람도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어하는 거죠. 해고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죠. 물론 미국 뉴스 보면 지금 무서운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는 상당히 튼튼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 게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고서 발표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나스닥만 사상치 효과를 못 갖고요. S&P 500, 다우, 러셀 2000이 손잡고 사상치 효과를 갖다 그랬는데요. 네. 이 어떤 흔히 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도 어떤 금융시장이 안정된 흐름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난 미국 날짜를 보면 목요일 날
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있는데요. 좀 올라간 듯 하지만 조금 또 좀 안정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달러는 우리나라의 투자가분들이 지금 달러랑 원화에 상당히 민감하고 있죠. 민감하죠.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에 걱정도 많고 우리나라 원화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고민들이 많으시는데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 미국 달러 기준 보면 작년에요. 2025년이죠. 2025년에 우리나라 환율은 뭐 1,380원, 90원대에서 1,480, 90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약해졌었는데요. 미국 달러만 보면 달러를 보는 것은 달러 지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지수는 주요 국가 화폐 6개 국가에 대비한 미국의 달러의 힘이 되게 그걸 보여주는 게 달러 지수인데요. 미국의 달러 지수는 작년에 8%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떨어져 우리나라 그 전세 국가가 따로 놀아서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은근히 또 달러가 또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수간 소수간 간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반대적으로 또 금값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금도 다시 올라가고 달러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값도 화면에 보이다시피 금값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에 은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면서 소위 얘기해서 커머더티죠. 상품 쪽에 대한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주말의 흐름이었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고용 보고서에 대한 월가의 좀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 월가 시각 한마디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락스 표현이 정확할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강한 보고서는 아니다. 여기서 강한 보고서라는 것은 그만큼 과열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런 강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실업률 하락을 희망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JP 모건은 낮은 채용, 낮은 해고. 아까는 이제 슬로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좋은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고용 둔화의 반응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기본적으로 보면 실업률 하락에 따른 안도감을 좀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까지는 그렇지만 데이터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상저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어떤 모건 스탠은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찰스 왑은 혼조된 지표 속에 불안정한 환경이다. 여전히 약간은 위에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이 약간은 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후퇴했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도 안정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고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 이 위의 세계 회사보다는 찰스 왑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나온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1월에 이제 초중순의 미국 증시 아주 뭐 좋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좋지만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 흐름 그리고 CS2026이 아주 성황리에 맞추며 피지컬 AI에 대한 그 기대감도 커지면서 참 안정적인 뉴욕 증시 흐름을 좀 판단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주말 사이에 나온 또 월가 헤드라인 소식도 좀 소식 전해드릴까요? 함께 보시죠. 록히드 마틴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 대표 수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50% 증액, 지금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 아마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네, 록히드 마틴은 아마 이제 좀 방위 산업을 좋아하시고 이런 군사, 항공, 방위 산업 이런 걸 좀 좋아하시면 익히 아는 기업이죠. 대표적인 것이 F-35라는 거 있게. 우리나라는 사드 미사일이 이제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방위 산업 업체, 뭐 세계 1, 2를 다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위 산업의 이제 규모를 보면 록히드 마틴, 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보잉 이런 것들이 뭐 세계가 가장 큰 방위 산업적 매출이 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방위 산업이 좀 엄청나게 강했던 건 아실 텐데 유독
작년에 큰 방위산업체 중에서 좋지 않았던 것이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고점이 지금 $540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52주 최고가로 가고 있지만 작년 내내 재미없었고 이건 고점이 사상 최고가가 $6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 대비 좀 거리감이 있었고요. 고점이 언제 형성됐냐면 작년이 아니라 2024년 11월, 12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이랬을 때인데 그때 이후에 고점에 대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록히드 마틴의 소위 12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16배,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S&P 500 어느 정도냐? S&P 500은 22배, 23배 정도 되고요. 노스록 그루먼이 20배란 거. 그리고 레이션 테크놀로지가 27배.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 트루이스트 증권은 목표 주가를 500에서 600달러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느냐의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지금은 또 다들 기억도 안 나지만 도찌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DOGE라고 해갖고요. 도찌하게 뭐냐면 이제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서로 이제 절친이었던 당시에 도찌의 장관이었잖아요. 도찌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예산을 잘 아껴 쓰고 혁신 부서의 도찌인데요. 그때 들어오자마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전투기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것들 가고 전자하고 인공지능 다 전쟁하는데 누가 이렇게 수천억 달러짜리 우리 한 대 뭐 1,000억 원, 5천억 달러 이렇게 하는 5천억 원 일어나는 전투기를 뭐하러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후에 록히드 마틴이 아주 슬렁슬렁 주가 떨어지면서 네. 주가가 640달러 하던 거가 400달러 수준까지 막 떨어졌던 거가 이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찌는 이제 해산됐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다 보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이도 멀어지고 네. 언제 또 다시 절친을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태가 될 텐데요. 진짜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12월 동안 11% 미만의 상승에 그쳤고 네. S&P 500의 상승보다도 좀 덜 오른 그런 주가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과는 이제 올해 좀 다른 분위기가 점쳐지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여기 그 록히드 마틴이라는 게 다시 움직이냐를 보셔야 될 텐데요. 약간 록히드 마틴이랑 직접 상관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뭐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 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사태 했을 때 보면 수많은 거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에는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체포해 왔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도 갔는데 드론만 갖고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보잉이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잉 역할이 뭐냐면 그라울러라는 이제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자 장비를 하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위 레이더망이나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했는데 그것들한테 전투기가 들어가서 그런 특정한 역할을 했고 그걸 통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야, 이게 드론만 갖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다. 전투기 다양한 역할을 전투기가 가서 거기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 게 역할이 다시 부각된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록히드 마틴에 대한 시각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전쟁이 일단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미국의 뭐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방위산업 주식이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건 전쟁 통해서는 그냥 수많은 재고가 줄어들었던 것이 한번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은 전쟁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현대 무기를 개발하고 그동안 줄어들었던 재고를 다시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방위산업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이 오르는 와중에 많은 사람 투자가 봤을 때 보면 그러면 도대체 전투기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게 네, 여전히 네. 필요한 거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주식이 요즘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록히드 마틴, 뭐 보잉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재부각되고 있는 시즌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많은 방위산업 중에서 로키드 마틴이 작년에 워낙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아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로키드 마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된 뭐 한국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굉장히 강세였고요. 1월 5일부터 9일까지 ETF 가운데 이 방산과 관련한 ETF의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을 좀 집중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실까요? 매놨습니다. IBM 귀환에 주목하라. 굉장히 주목하고 상향 매수 의견을 내놓은 그 분석이 있네요. 네, 오펜하이머에서 이제 목표주가 350달러를 제시하면서 이제 네. 그 강력 매수 의견을 얘기하고. 강력 매수. 네. 네. 그 IBM은 제가 작년에도 한 2차례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IBM을 2026년에 탑픽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IBM은 뭐냐? IBM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약간 올드한 느낌을 분명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은근히 엄청나게 올라간 주식이 바로 IBM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그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하드웨어, 그냥 대형 컴퓨터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황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거기다가 그런 기존의 사업에 또는 완전한 그런 현금 창출 흐름, 완벽한 그런 재무적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 작년에 10월, 11월에 가장 히트했다가 주가 재미없어지는 양자 컴퓨팅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에서 실제 그냥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을 하나 적으라 그러면 IBM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도 간단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사업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안전한 상태에서 소위 양자 컴퓨팅 쪽에서 가장 앞서가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IBM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여러분들이 듣거나 아셨던 많이 방송에서 다른 쪽에서 많이 뭐 온라인 시장이나 커뮤니티에서 들으셨던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은 한결같이 적자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적자가 될지 알 수도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성공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죠. 물론 IBM이 얘기하는 양자 컴퓨팅도 2029년에 무오류를 노력하는 그런 양자 컴퓨팅을 하고 2035년에 뭐 네트워킹 한다. 뭐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성공 여부를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심지어는 IBM이 그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IBM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IBM과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 테마성을 얘기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궁금해지시고 채팅창에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 많이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과 IBM은 차이가 많이 다르다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까지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IBM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그런 테마의 변동성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여러 종목보다 차라리 IBM은 최선으로 주로 양자 컴퓨터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분석 들었고요. 사실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메타 소식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메타가 참 원전 계약,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오클로와 비스트라와 함께 원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전력의 확보를 위한 이 가열찬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메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양자나 이런 것들이 SM이나 이런 건 많이 수도 없이 작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SM이라는 게 아직 이제 설치되거나 이런 적은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주말에 발표를 통해서 메타가 됐건 어디가 됐건 데이터 센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이건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여전히 의문을 풀 그런 AI 관련해서 의문을 품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좀 더 안전한 것들은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유틸리티 그런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작년도 은근히 많이 올라갔지만 올해 출발 자체는 유틸리티 섹터가 별로 상대적으로 재미없어요. 워낙 작년과 달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다 포함한 유틸리티 그런 관련된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클로 8%, 비스트라 10% 원전주 랠리 주말 사이에 눈에 띄었고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특히 CPI와 관련한 물가지수 주요하고요. 트럼프 이 대법원 관세 선고 9일에 안 나왔죠. 이르면 14일 가능성인데 이 관세 법안과 관련한 위법 판결 시 그 환급 소송 등 후폭풍 어떻게 예견할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는
되는데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거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 시즌은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실적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번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9일 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9일 날 이제 연기되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4일 날 판결이 날 텐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위법적으로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다시 뒤집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플랜 B를 나올 가능성이 크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상관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천여 개 기업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고. 그 규모가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것들이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의류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지 안 돌려받을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결 14일에 좀 신경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좀 이벤트 데이가 될 것 같네요.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